반갑습니다. 광주대성학원 국어 강사 이용희 선생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 끝났죠. 22학년도 수능 국어는 역대급 불국어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표준 점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만큼 어려운 시험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이해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동력이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22학년도 수능 국어의 특징과 경향을 분석한다는 건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앞으로 출제될 수능의 경향성들을 파악하고 따라가는 과정과도 매우 잇따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2학년도 수능 국어가 어떠했으며 앞으로 23학년도 이후의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2학년도 수능 국어에 대한 결과 분석을 위주로 할 거고요. 혹여 23학년도 올해 수능 국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선 친구들은 다음 영상을 먼저 보신 뒤에 이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능 국어의 등급컷과 오답률 탑10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보는 자료와 오른쪽에 보는 자료를 보시면 될 텐데요. 6월 모평 수능 국어 1등급 컷 점수부터 보십시오. 왼쪽은 화법과 작문의 1등급 컷 점수고요. 오른쪽은 언어와 매체의 컷 점수였습니다. 작년 6월 모평 국어는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뒤에도 상당히 멘붕에 빠졌던 시험이었습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리된 첫 번째 시험이었고 평가원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 수능의 가이드라인이었죠. 전체 난이도가 작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 수능과 거의 유사할 만큼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랬을까요? 평가원은 6월 모평의 결과를 보고 9월 모평의 난이도를 좀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등급 컷 점수를 보면 화법과 정문은 100점이었고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96점 컷이었죠. 이때 22학년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상위권일수록 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획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실제 수능 국어와 비교해 볼까요? 작년 6월, 9월 수능에 비춰 볼 때 언어와 매체 1등급 것 83점. 아니 82점, 화법과 정문 1등급 컷은 83점이었습니다. 한 가지 유의미한 수치는 6월 모평에서 상당히 간극이 벌어졌던 선택 과목의 수치가 실제 수능에서 상당히 가깝게 붙었다는 겁니다. 이건 평가원의 고민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과 선택으로 분리되면서 선택 과목 그룹 간의 유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시험의 난이도와 실제 출제에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룹 간 격차를 줄이려면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일정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공통 과목의 난이도, 특히 독서와 문학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21학년도 만점자와 1등급 컷 표점인데요. 2021학년도도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1등급과 표준 점수가 131점에서 만점자는 144점으로 13점 차이가 났죠. 이때 만점자 인원수는 151명이었습니다. 이번 22학년도 수능은요. 1등급과 표준 점수는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한데 만점자는 28명이었고요. 그래서 만점자 표준 점수가 149점으로 1등급 안에서도 18점의 차이가 났던 거죠. 1등급이면 전국 4%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 안에서도 표준 점수의 격차가 18점이 났기 때문에 국어의 상위 점수를 받은 학생일수록 수능 정시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9월 모평이 작년 22학년도가요. 상대적으로 가장 쉬웠던 시험이고 6월 모평과 21년도 수능은 비슷한 난이도였으며 22학년도 수능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수능 오답률 탑10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에서 유의미한 수치는요. 화작의 40번 문항이 오답률 2등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화법과 작문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시간을 줄이려 하는 난이도가 평범한 수준의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위권 단위 학생들일수록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이번 수능에서도 70%의 비율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화법과 작문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40번 문항의 정답은 3점이었는데요.
사전 문항을 정답으로 체크한 학생이 61%로 확인이 됩니다. 그 말은 익숙한 화작의 패턴에 빠져서 실제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의 함정을 학생들이 빠져버린 게 아닌가. 실제 정답은 비껴나가고 유의미한 함정에 빠져버린 시험을 이번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작그룹에서 문학은 한 문항 정도가 오답률 탑10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8문항은 독서였습니다. 자세한 과목별 분석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는요, 전통적으로 언어 한 문항과 매체 한 문항에서 오답률 탑1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위와 7위의 언어와 매체가 오답률 두 개의 문항이 보였고요. 독서 7문항, 문학 한 문항인데요. 문학은 화작그룹이나 보이시죠? 언매그룹이나 모두 23번 문항이었습니다. 기출 분석하실 때 문학 23번 문항 잠시 뒤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으나 학생들도 체크하시고 꼭 기출문제 분석할 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답률 탑10에서 7개에서 8개 문항이 모두 독서입니다. 자, 독서가 수능 국어의 핵심 과목인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독서 경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답률 상위 7개에서 8개 문항이 모두 독서였습니다. 이번 독서 문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비해서 제시문의 글자 수와 분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험 시험장에서 국어 시험지를 펼치고 독서 문항을 봤을 때 제시문의 분량이 줄어든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시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문을 읽다 보니까요, 제시문이 매우 불친절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이 나오기보다 정보량을 생략한 지점에서 정보와 정보 사이에 생략되고 압축된 정보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기술 문항에서 그런 경향이 매우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논리적 추론 요소들을 압축된 요소를 뽑아내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올라갔고요. 학생들의 오답률을 높이는 데 독서 문항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매우 심했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문문학의 주제는 해결의 변증법 체계이고요. 수능 완성에서 연계된 주제입니다. 가지문과 나지문이 분리되어 있는 복합 연계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경제지문, 사회지문은 경제가 나왔어요. 저도 전년도 수업을 준비할 때 학생들에게 경제지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말미에 다뤘던 브레턴 우주 체제의 붕괴 그리고 금본위제에 대한 주제가 실제 출제가 됐고요. 이것도 역시 EBS 수능 완성에서 주제가 연계되었던 제시문입니다. EBS가 연계되지 않은 지문은 마지막 기술 지문이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카메라에 관련된 지문이었고요. 영상을 변환하는 체계에 대한 텍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요 세 지문 올 1년 동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지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인문지문의 해결의 변증법 체계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글과 나글이 분리되어 있는 주제통합형 지문이었습니다. 가글에서는 해결의 변증법적 체계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나글에서는 글쓴이가 해결의 변증법적 체계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항을 통한 문제 출제 요소에서 가글과 나글의 관점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의 선지가 보기 문항과 함께 출제가 됐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었던 고난도 8번 문항에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처럼 가글과 나글이 분리되어 있는 주제통합형 지문의 경우에는 단독 문제들이 2문항 이상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해볼만 하겠다라고 보는 지문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러한 주제가 생각보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독서 지문입니다. 사회 경제 쪽 파트의 지문인데요. 실제 수능 완성에서 브레턴 우주 체제라고 하는 텍스트가 실제 나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특강과 이것을 바탕으로 고난도 모의고사의 주제들을 풀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익숙하게 제시문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시문 내에 생략된 개념, 특히 유동성 공급 변화라든가 화폐 가치의 변화라든가 환율의 변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그리 친절하지만은 않았다. 따라서 불친절한 개념 때문에 학생들이 특정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곤란함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난도 11, 12, 13번 문항, 특히 이런 문항에서 화폐 가치의 절상과 절하 개념이 불특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정답 문항은 확실했으나 정답 옆에 얽혀있는 나머지 선지들에 대한 판단이 많이 난해했습니다. 학생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이 문항은 정답이라고 판단해서 나머지 선지들을 그리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오히려 땡큐인 문제였죠. 하지만 실제 수능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선지를 보면 볼수록 정답의 근거들이 조금 더 희석되고 그리고 정답이 아닌 선지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평가원의 출제 방식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작동되어 버린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제 지문의 경우에는요. 생략된 주제와 압축된 개념과 비교 개념에 대한 관계 추론 방식을 매우 상당히 심각하게 요구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였던 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고난도의 추론 과정을 요구했던 지문이었습니다. 기술 지문은 전체적인 제시문은 짧았고 읽는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5번 문항 화작이나 엄매 그룹에서 오답률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기술은 언제나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제시문의 길이가 대폭 축소되었지만 텍스트에 있는 개념 중 왜곡 보정과 시점 변환 과정의 서술이 과정별 서술로 되어 있어요. 이 지점은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익숙한 컨텐츠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매우 간략하게 압축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난해함이 발생했고 15번 문항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독서 3개 지문 공통적으로 어떠한가요? 압축된 개념과 내용 사이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론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불친절한 개념과 관계 사이에서 특정할 수 없는 유추의 불특정 방식들을 학생들은 배제하셔야 되고요. 제시물에서 불친절하지만 정확한 개념을 추출하여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훈련하셔야 되는 그런 신호를 작년 수능 독서에서 보여줬습니다. 문학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학은요. 제시문의 분량과 경향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아주 불친절했어요. 제시문이. 그 이유는요. 이전의 수능과 또 평가원에 또는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에 보면 문학 제시문에서 선지와 관련된 특정 정보는 볼드체 처리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볼드체 처리에 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수능에서 문항에서 이 특정 핵심 키워드의 볼드체 처리를 이번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선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로 연결되어 가는데 시간의 압박을 겪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시문은 평범했으나 선지의 양이 늘어났고 선지의 표현이 매우 애매했죠. 여기에서 실제 수험생들의 약점이 하나 확인됐습니다. 문학에서 학생들의 어휘력의 약화 지점이 발견되었다. 수능에서는요. 주로 특정하는 표현의 어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량의 결여와 저하 부분이 보였는지 많은 수험생들이 어휘 표현력의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확인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연계의 경향성이 매우 뚜렷했죠. 70% 연계 EBS가 50% 줄어드는 데에 가장 많은 비연계 요소는 문학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2번, 23번 문항 복합지문 세트인데요. 현대시 264의 초과 이거는 작가 연계가 됐죠. 실제 수능에선 EBS 교재에서는 264의 다른 작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초과라는 작품으로 출제를 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주제였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김관식의 거사노이는 실제 EBS 교재에 연계됐던 작품이고요. 이옥의 담초, 수필이죠.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체 제시문의 문항들 중에 이옥의 담초라는 수필을 독해하는 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경험했습니다. 복합 지문 세트는 언제나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현대시와 수필의 복합 지문 세트는 좀 전통적인 세트여서 이번에는 좀 극지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여전히 현대시와 그리고 수필에 대한 결합을 많이 선호하고 있구나. 또 그게 결과에서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세트이구나라는 걸 이번 문학의 고난도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문학의 연계 요소입니다. 이육사의 광야가 특강에 수록되었으나 실제는 초가가 나왔죠. 연계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옥의 담초 수필 비연계였고요. 특이 지점 현대소설이 비연계되었습니다. 또한 유백규의 농가, 물론 이 작품은 이 전년도의 EBS 교재와 그리고 예전 기출작품에 수록된 작품이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주 낯선 작품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옥의 담초, 그리고 윤은길의 현대소설, 그리고 작가 연계된 이육사의 초가라는 작품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지문이었을 것이다. 이 중에 현대소설은 아무래도 비연계를 시도한 현대소설이 거의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이쪽 세트의 문항은 그렇게 어려운 선지 문항으로 출제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선택 경향 보겠습니다. 화법과 장문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출제된 것 중 가장 어려운 화작인 이유가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오답률 탑10에 화작 문항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수능의 기출을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꼭 리뷰에 가면서 중요한 점, 익숙한 정답보다 익숙하지 않은 오답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중요했던 시험이었다. 그 지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출제 형식은 그대로였으나 선제 함정이 두드러졌던 게 바로 화법과 작문이고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화법의 주제죠. 형식이죠. 토의나 회의에 관련된 많은 인물들의 다양한 정보 내에서 선지가 요구하는 주요 개념과 정보들을 정확히 추출하는 방식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언어와 매체 처음 출제된 영역이죠. 물론 언어는 문법이고요. 매체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지문의 정보량이 늘어났죠. 특히 국어사, 고전의 국어사에서 중세국어에서 제시문 형식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지점을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기존 양식에 비해 의문어는 출제되지 않았으나 국어사가 새로운 양식으로 제시문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38번과 41번 문항 꼭 검토해서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술어의 자릿수 문항과 격조사와 문장 성분에 관련된 개념에서 의도적으로 선지의 적용 사례 난도를 높였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2022학년도 수능 국어의 특징과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23학년도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저의 조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